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다뤄온 분야는 외부 환경과 산업 내 소속한 기업 안에서의 경영관리, 사업, 투자 재무 이쪽 파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 창출이 잘 되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투자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구조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 투자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기회가 좋아도 엄청난 자금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악순환 고리를 탈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기업에 걸맞는 투자를 집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용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사업상 필수적이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룹 차원에서 계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상 필수 투자는 그 다음에 이제 투기성 투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기업이라는 곳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원적인 사업 이외의 요소를 통해서도 그 투기성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상 필수적인 투자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생산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는 사업상 필수적인 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의 현금 창출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투자가 있는 반면 말하자면 그 전후방에 관련돼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관련된 기업들의 지배력 행사를 위해서 그 필수로 지분을 10% 내지 20%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투자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인바운드로서 뭐 예를 들어서 웨이퍼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 뭐 5%나 10% 정도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 말하자면 파운드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팹리스에 대해서 뭐 5% 내지 10% 지분을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상 필수냐는 생산 설비만 사업상 필수적인 게 아니라 생산 설비 말고도 인바운드 내지는 아웃바운드에서 필요한 업체들의 지분을 출자해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도 일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그걸 구분하는 것들이 잘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상 필수가 아니고 계열 지원 목적의 회사에 지분 출자가 있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계열 지원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그 회사의 경우는 본업 자체가 계열 지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반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입장에서는 본원적인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해야지 이런 그 재무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본원적인 사업도 바쁜데 그 위험을 부담해서 투기성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대안들이 있으면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경제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업의 내부 자료로는 사업성 검토한 자료나 이제 관련 그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같은 그 외부인 입장에서 공개된 자료에서 경제성을 파악하는 자료를 보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이제 이러한 그 경제성을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협회에서 나온 자료나 아니면 뭐 산업연구원에서 뭐 산업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본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그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뭔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대외집이라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런 경제성을 검토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머지 그 산업 내에 있는 자료 아니면 그 협회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가 적정하냐라는 것은 그 사업이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집행하려고 하면 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본인의 자금,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끌어다 쓰게 되고 그게 무리하게 끌어다 쓰게 되다가 이제 악순환 고리에 도달하면 그룹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시장 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룹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그룹이라든가 뭐 금호그룹 같은 경우가 좀 다소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해서 타인 자본에 의존을 많이 하면서 이런 그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좀 그 안 좋아졌던 사례들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예전으로 본다면 지금은 아마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우그룹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런 그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망가진 케이스다라고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의 경우는 결국은 투자의 적정성을 보실 때는 이 회사가 창출하는 현금 창출 규모, 즉 에비타 규모가 얼마냐. 이미 우리가 투자 재무에서 우량 기업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뭐 3개년 영업활동 현금을 모아서 1차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연결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타인 자본을 쓰고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장기로 조달해서 장기 상환을 통해서 영업활동 창출 현금으로 차입금을 끄는 구조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에비타, 바로 총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에비타 규모와 총 영업활동 현금 그 규모, 바로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 현금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캐펙스는 빠져야 된다. 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의 이러한 투자 가능성 가능한 현금은 바로 프리캐시플로우를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금 투자 조달의 원천을 생각해보면 경상 투자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영업활동 현금, 바로 현금표상의 영업활동 현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에비타 규모로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 가능해야지. 뭐 에비타도 너무 과도하고요. 감가상각비 이내에서 커버가 가능해야지 경상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경상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의 경우는 이게 앞으로 영업활동 현금을 늘리기 위한 그 향후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꽤 클 수가 있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활동에서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 자금을 장기성 차입금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다라면 바람직한 투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 희석되는 것들을 주주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그 우량 기업들의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기성 차입금, 은행으로부터의 그 장기 차입금이나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 조달을 통해서 자금 조달,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신규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회사가 회사채 발행을 공시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 그 공장을 짓고 있던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은 다 나갔어요. 그때 투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홍콩을 경유해야만이 되고 홍콩을 경유해서 자금을 출자한 뒤 그 자금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투자자산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내에 있는 뭐 삼성전자 공장이니 아니면 뭐 LG 화학 공장이니 LG전자 공장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홍콩을 경유한 투자자산 투자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LG화학 같은데 그 관계기업 주식 해가지고 이 비중이 높은 것들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생산 라인을 그 외국에 출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연결 대상 회사로 나온 거 보면 현지 법인들 되게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8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 생산 법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상 유형자산 투자가 불가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요. 중국 내 법상. 그래서 현지 법과 또 우리나라 그 법, 세법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투자자산 투자로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역들을 좀 잘 살펴봐서 아 이게 그 생산 라인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거를 말하는 거구나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투자와 구조에 있어서는 적정성과 용도와 자금 조달 패턴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금이 그래서 투자 활동을 위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바로 전형적으로 투자가 집행되는 경우겠죠. 유입되는 경우라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 활동을 종료했을 때 배당되는 금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금 유출해서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유무형 자산의 취득으로 나타나죠. 현금흐름표상에. 그래서 이제 그 유무형 자산 취득이 나타나면 그 용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생산 용도인지 아니면 투기성 투자로서의 토지를 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뭐 공장, 뭐 기계, 뭐 이런 것들의 설비 투자를 위한 투자라면 바람직한 투자일 수가 있지만 뭐 돈이 남는 돈을 가지고 뭐 코스닥 법인에 주식 투자를 했다라든가 이런 거면 그거는 투기성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불용한 토지를 갖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투기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이 유무형 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장형이냐 아니면 수축형이 위축형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유무형 자산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아 여기는 본원적으로 성장형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리캐시프로를 계산을 할 때 영업활동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다라고 했고 자본적 지출의 상한을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로 잡았지 않습니까? 즉 자본적 지출 규모가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유무형자산 투자가 집행이 되었다면 아 이곳은 적어도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투자가 둔화되면 성장 동력이 훼손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이 증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 자산의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업상의 지분, 해외 생산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인아웃바운드 상의 그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요런 용도가 아닌 계열사 지원의 용도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LG든 다 계열사의 그 해구산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도하지만 않다면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열사 지원인지 아닌지는 좀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업이 엮여 있는 데다 그러면 아마 이 사업상 지분으로 봐주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가 삼성 SDI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거나 뭐 제가 이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삼성전기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아마 사업상의 지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더 자세한 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런 그 삼성전자 본업과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뭐 금융계열사 지분을 들고 있다, 뭐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계열사 지원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확인은 따로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상의 사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봤더니 삼성 전자가 삼성 그 증권을 뭐 지분을 들고 있다거나 아니 삼성증권의 자금을 빌려줬다거나 이렇다면 그 계열사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눈에 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계열사 지원도 아니고 땅 투기나 코스닥 법인들에 있는 중에서 여기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주가 오를 것 같다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량 기업들의 경우가 자기가 우량 기업의 사업의 대안을 못 마련하고 있고 타 회사 주식에 출자를 해서 얻어야 될 정도면 그 기업은 본원적으로 이제 그 미천이 다 드러난 회사라고 봐야죠.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회사에 투자할 바에는 투기성 투자의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투기성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특히 내가 투자한 기업의 그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투기성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빼는 거를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요게 이제 현금 유출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무 쪽으로 조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투자 자산에서 그 현금 유입을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 유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무형 자산 매각이 발생하는데요. 아니 유무형 자산을 사면서 매각을 한다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오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한계 사업으로 이제 그 봉착한 그 사업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버리는 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거를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사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런 구조 조정은 성장형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죠. 즉 한계 사업의 구조조정이라면 감가상각비보다 작은 정도 규모의 유무형 자산 처분이 발생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라면 정상적이겠군. 한계 사업 구조조정을 했나 보다. 어떤 사업을 한계 사업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했지라고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에 대규모 사업 중단을 했다. 사업 중단을 한다 그러면 본업을 지금 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그 사업의 그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의 그 매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본업을 닫고 접고 새로운 사업을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이거 참 잘해 라고 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그 사업을 접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대안이 뭔데? 그럼 대안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대안이 탐탁하다면 내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빨리 털고 나가야죠.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자기 그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 현금이 뭐 한 2개년, 3개년 이상 마이너스다. 이쯤 되면 지금 그 금융권에서 자금 빌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 있는 자산을 팔아갖고 대처할 수밖에 없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옥이나 공장을 세일 앤 리스백으로 하는 거죠.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옥이나 공장을 팔고 그다음에 장기 임차 계약을 맺어갖고 임차로 들어가면 그 판매 대금과 임차 자금의 차액만큼이 바로 저기 그 자금 조달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자금 유동성 확보를 그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죠. 물론 세부 계약서 안에는 풋백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 유형 자산을 내가 사겠다, 내가 우선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본원적인 사업으로 답이 안 나오고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가지고 세일 앤 리스백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투자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계에 봉착한 회사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안 보셨다면 빨리 털고 나오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유무형 자산의 매각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유무형 자산이 판매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먼저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가장 팔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공채라든가 아니면 들고 있는 주식 같은 것들을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 자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한계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팔 부분이 있다면 팔고, 아니면 그 생산 설비로 저기 잡아놨던 토지가 아직 당장은 어렵다라고 보고 그걸 먼저 팔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여분의 토지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토지를 판매하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산 라인을 설립하려고 해서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곽 쪽에 공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여분의 부지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여러 명의 지분을 하고 나면 그 아구가 딱 맞게 그 땅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여분의 토지들이 있는데, 그런 토지들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런 토지들은 팔아야죠. 그래서 그런 그 토지의 판매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게 다수다 그랬을 때는 얘는 땅 투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액이다 라고 하면 여분의 자투리 땅들 남아있던 거 뭐 못 팔고 있다가 이번에 팔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도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유형자산 처분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운반용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뭐 굴삭기, 중장비 이런 것들은 대단히 그 감가가 잘 안 되는 그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가 불필요한 뭐 불도저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뭐 그런 그 운송수단, 그 운송용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컸을 때는 본원적으로 본업을 접겠다는 의도로 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잘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는 법만 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제 그 LG화학의 옛날 사례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일부러 옛날 자료를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G화학의 2011년에 전지사업이 출범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죠. 2012년도에는 매출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전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결과를 갖다 놓고 이걸 봐야지 의미가 보이죠. 자, 설비 투자를 했으면 유형자산에 취득을 했을 거예요. 자, 이때 대규모 시설 투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서 이때 나온 것이 이 2012년도에 전지사업에 매출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석유화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도 있고, 첨단 소재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봐야 되지만, 절대 금액이 이때 급증된 거, 특히 이제 2조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1조 6천원에서 2조 원. 그러면 5천억 정도에 투자된 부분은 여기 2012년도에 부문별 매출액 규모가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보시면 전지산업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1조 9천억 투자를 했고 이때는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전지산업에 대한 투자가 2012년을 통해서 혹시 일단락된 거 아니야? 1차 투자가 완료된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전자공시의 공시 내역을 찾아보시거나 IR 자료 같은 것들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전지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에 일단락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주로 된 것들은 이제 오창에 전지 공장을 만들면서 이제 그쪽에는 이제 전기차용 전지가 아니라 그 노트북이나 이런 휴대폰용 전지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갈 전지를 이제 시제품을 이제 준비하고 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유형자산 취득의 규모하고 감가상각비 여기 한번 합계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서 성장형 투자를 집행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성장형 투자가 지금 이 금액 대비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그 차이가 좀 적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는 그러면 성장형 투자를 좀 덜 하고 있구나.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성장형 투자를 열심히 했구나.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성장형 투자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잘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에 비해서 유형자산 처분의 경우는 현저하게 작죠. 그래서 이런 정도 50억 정도에나 100억 정도 규모, 이 전체 1조 2조 원을 투자하는 2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회사에 50억 정도의 유형자산 처분은 요거는 한계사업 구조조정이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연역에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어느 사업 부분 그 1차 그 투자 일단락 됐다 이런 것들이 연역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아니면 한계사업 구조조정 해가지고 무슨 사업 부문을 매각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계사업이라는 표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런 것들과 여기 숫자, 취득과 처분의 숫자로 비교해 보시면 어느 사업에 얼마 정도를 투자를 했고 어느 사업은 한계사업 구조조정하고 얼마 정도 받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 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유형자산 취득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의 증가, 에비타의 증가로 나타날 거라서 이때 나온 현금 흐름상의 출자가 있었으면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에비타의 증분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 에비타가 증가하지 않았는지. 여기 취득을 했으니까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그 취득분이 반영되면서 늘 거 아니겠습니까? 감가상각비가 이제 누적해서 늘죠. 그런데 이거에다가 영업이익 합계 더한 게 안 늘었다 그러면 뭔가
그 사업 부분에 투자했던 게 별 성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투자 구조와 그거를 가지고 실제 숫자로 놓고 적용해 본 결과 읽혀지는 의미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됐던 그 논리 분석이 바로 숫자를 놓고 사례를 연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 이 회사는 정말 뛰어난 회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이제 여기 잔존 연수를 보면 제가 이제 정액법, 전물법 기반으로 이제 그 유사하게 유추하는 산식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요때 이후에 이 2013년도부터 잔존 연수가 줄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 2011년도에 2013년도에 오면서 집중 투자되었던 부분이 전지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동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동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유추가 되냐면, 이 숫자만 봐도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 부분에 비해서 전지산업의 내용 연수가 짧았겠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2014년도도 15.4년으로 줄어든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이 분석된 숫자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 뭐 정확하게 전지산업이 얼마나 짧은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지사업 부분 투자한 부분이 반영됐을 테니 내용 연수가 줄어든, 그 가정된 내용 연수가 줄어든 이유는 전지산업 부분이 석유화학 산업 부문에서 한 4년 정도 이상이 짧겠구나. 여기 17년, 15년이니까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규모가 큰 석유화학 산업의 부분에 영향이 있겠지만 적어도 4년 이상은, 여기 2년 차이인 그거의 2배 이상인 4년 이상은 더 짧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것들은 분석의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투자나 그 감가상각에 특이치가 발생하는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어느 사업 부분이 내용 연수가 짧을 것인지라는 것들까지도 유추를 해보면서 하시면 숫자의 이면을 좀 잘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오늘의 강의는 이제 투자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읽는 부분들, 어느 것이 바람직한 투자로라고 볼 것인가, 어느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로 볼 것인가, 어느 쪽 그 숫자를 통해서 그 기업의 투자 패턴을 읽는 연습을 한번 그 사례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